안녕하세요. 강근철입니다. 이번 파일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고대 국가의 전쟁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뭐 수, 당 뭐 이런 국가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면은 6세기와 7세기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는 저 위쪽부터 보면은 돌궐, 그다음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름하여 뭐 오늘날 우리가 정리할 때는 남북연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 돌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역사에 종종 등장하죠. 돌궐. 돌궐은 투르크 민족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투르크 계열을 돌궐이라고 한자식으로 표현하고요. 북방민족이죠. 북방민족이라서 중국에서도 항상 이 경계를 했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돌궐족이고요. 이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하나의 동맹을 이뤘었고요. 당연히 신라는 왕따였겠죠. 할 수 없이 신라는 바다 건너에 있는 수나라, 당나라와 동서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 하면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신라가 한반도의 그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수당과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금 6세기, 7세기의 정세입니다. 6세기에 이미 신라가 그렇죠.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예, 중국 쪽과도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라와 수나라,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고구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방패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했던 게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죠. 수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 국내 정세, 복잡한 국내 정세 통일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국내 이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작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를 해외로 돌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로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그렇죠. 외국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 안에서 시시콜콜하게 시끄럽게 막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력을 다 모아야 되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동아시아 쪽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배 야욕을 벌이게 되고요. 이 고구려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 문제가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 수 문제가 고구려군에게 대패를 하게 되죠. 대패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수 문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작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국내적인 관심사를 전쟁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고구려한테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 나의 이 짓밟힌 자존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단단히 채비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수문제 이후에 수양제죠. 양제. 수양제가 113만 명의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침입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그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 누굽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살수대첩 612년 이 연도까지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건의 전후관계, 선후관계와 원인과 결과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 정말 중요한 숫자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살수대첩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양제의 113명의 침입을 막아냈다. 결국 이 수양제의 이 원정까지 실패하면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국가 내적인 어떤 소란과 이런 관심사를 국가 밖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수나라 이후에 중국 대륙을 다시 한번 통일한 국가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그 재상 연개소문이 당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당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하기도 합니다. 연개소문 때.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 왕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연개소문은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두고도 최고의 집권자가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자였다고 보면 되죠. 이때 당시 이제 당나라가 당태종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요동성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민족 고구려사의 선생님이 제가 고구려사에서 가장 약간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인데 안시성 싸움이죠. 안시성 싸움에 안시성의 맹주로 있었던 성주로 있었던 양만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나라의 침략을 계속해서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당나라가 안시성은 함락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성들, 우회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성들을 먼저 공격해서 함락하고요. 안시성을 포위한 이후에 줄기차게 공격을 해서 함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시성 싸움까지 하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점 침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고구려와 이 수당 전쟁까지 보고 나면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멸망한 국가는 백제입니다. 660년. 이건 연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때 신라와의 황산벌 전투, 이건 뭐 약간 역사 코믹 영화로도 나오고 있죠. 황산벌이라고. 이 황산벌 전투를 통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이때 계백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장수가 등장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국력이 많이 기울은 상태를 이 계백이라는 장수 한 명이 다시 일으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치상지 같은 사람들이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역시 나당연합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660년 이후에 8년 이후 668년에 고구려가 또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 사망 이후에 아들들이 이 권력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내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있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나라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였지만은 내분에 휩싸인 고구려는 당나라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섬까지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역시도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건모잠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대로 660년과 668년에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직 아닙니다. 왜냐면 고구려까지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당나라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고맙다 땡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나라가 한반도 여기저기에다가 자신들의 관청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구려 지방의 안동 도호부, 백제 웅진도독부, 심지어는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라는 걸 만들어서 한반도를 아예 대놓고 지배하겠다라는 어떤 야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로 이제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 676년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가 이제 명실공히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통일 신라의 발전과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시대를 구분할 때 상대와 중대, 하대로 이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그 중에 상대는 삼국시대 시절의 신라고요. 중대와 하대가 바로 통일신라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 통일신라부터 살펴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체제에서는 왕권과 그다음에 귀족의 권한입니다. 신라 중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이 왕권 강화와 함께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의 대표인 시중 장관이죠. 시중의 역할도 강화가 됩니다. 반대로
진골과 그다음에 이 귀족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의 어떤 권한은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통일신라 공부하실 때 왕권과 시중의 권한이 함께 움직이고요. 진골과 상대 등의 권한이 함께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라중대에서는 먼저 태종무열왕, 우리 김춘추라는 이름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이 태종무열왕 때부터 신라중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이전까지는 그 성골 출신들, 정말 왕족들만 왕이 됐었는데 진골 출신으로 처음 실력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각이 있습니다.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진골 출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골들이 많이 득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진골 출신, 이제 기존의 왕족인 성골이 아닌 진골이 왕이 되었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많은 진골들이 나도 잘하면 왕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뭡니까? 그렇죠. 모반을 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죠. 나머지 진골들의 어떤 권력을 많이 빼앗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료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귀족들이 아니고 관료들. 관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집사부 시중의 기능이 강화가 되고요. 귀족 대표, 상대 등은 세력을 굉장히 억제시키게 되겠죠. 더불어 진골 세력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문무왕 때 돼서 이제 삼국 통일이 완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소송 기벌포 전투, 그죠? 문무왕 때 이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고요. 이 신라중대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고 가장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곳이 바로 그 문무왕, 삼국 통일을 했던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자식 표현은 다른데 신문왕 암기하기 쉽게 알려드리려면은 신문에 날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왕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신문왕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신문에 날만한 행동, 김흠돌의 난을 정리했죠. 김흠돌이 누구냐? 김흠돌은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이 신문왕의 장인이 반역을 꾀했거든요. 이 반역을 꾀했다고 해서 이 김흠돌 자신의 장인이지만은 반역을 모의했다고 해서 숙청하게 되고요. 이 김흠돌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진골 귀족들도 함께 숙청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문왕 때 국학도 설치합니다. 국가적 교육기관이죠. 국학. 그래서 여기서 유교 이념도 많이 도입하게 되고요. 이 당시 유교 이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유교를 받아들이느냐? 유교 내용 중에는 보면은 그렇죠. 군신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임금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이거죠. 그것을 국가교육기관인 곳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다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것도 신문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 노급과 관료전은 다음 시간 경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료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땅을 주는 건데 땅을 팔아라. 땅을 팔아서 네가 먹고 살 돈을 마련해라. 이게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노급이냐 관료전이냐의 차이는 노동력의 징발 여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급 같은 경우는 그 땅에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마음대로 사용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전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급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귀족들에게는 좋은 어떤 그러한 급여 체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도 구주 5소경을 설치합니다. 구주 9개의 주와 5개의 경, 소경, 5소경을 설치하게 된다.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와 군사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꺼번에 여러 국가들을 할 때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라중대에서는 육두품이 또 부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의 권한이 약화되니까 왕이 함께 정치를 할 만한 세력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관료들이었죠. 이 관료들 중에서도 육두품들이 특히나 많이 부각되게 되고요. 이 육두품들은 국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한다거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신라하대가 되면은 이제 권력의 축이 바뀌게 되죠. 신라하대에는 왕권과 시중의 권한이 약화되고 진골과 상대 등의 기능이 어떤 권력이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덕왕 이후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된다고 하는데 경덕왕 이후에 어떻게 왕권이 약화되나요?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즉 관료들에게 유리한 급여 체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왕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이제 그 태종 무열왕 때부터 무열왕계의 직계 종손들이 신라 사회의 왕위를 계승했다면은 신라하대 이제 왕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직계가 끊깁니다. 무열왕계 직계가 끊기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물왕계의 반계 진골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계 진골들이 왕이 되니까 다른 진골들도 나도 잘하면 왕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공왕 이후에 내물왕계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물왕부터는 반계가 되는 거죠. 무열왕계 직계가 아니고 반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공왕 이후에 내물왕계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공의 난이나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왕권이 약했냐?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은 155년 동안에 왕이 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약 7년에서 8년 정도 되겠죠. 짧았던 왕은 뭐 2년 정도 왕위를 하고 다음 왕에게 넘겨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왕권이 약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골과 상대 등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 동요도 많이 일어납니다. 귀족들은 이제 왕의 눈치를 안 보고 대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이런 와중에 자연재해도 많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노비가 되거나 초적으로 직업을 바꿨다. 직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초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호족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호족이라고 하면은 지방의 성주 또는 장군들을 이 호족이라고 하죠. 이 호족들은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중대에서 이제 육두품들이 많이 부각되었다고 하면은 이 신라 하대에서는 육두품들이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육두품들이 이 망하는 망조를 타고 있는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기도 하는데 모두 다 좌절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어느 순간부터는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왕에게서 돌아선다는 거죠. 왕에게서 돌아서서 결탁한 세력이 바로 호족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두품과 호족이 결탁하게 되는 게 신라 하대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신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후삼국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이 후삼국 시대 후백제가 900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후백제는 견훤이라고 하는 호족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합니다. 하지만 이 견훤 같은 경우는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데 좀 실패하게 되죠. 1년 이후에 후고구려가 그 송악에서 건국되는데요. 궁예라고 하는 그 스님이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후에 이제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요. 마진에서 또 태봉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거 뭐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궁예가 초반에 이제 후고구려를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한다라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후에 이제 조세를 많이 겪게 됩니다. 지나친 조세를 겪게 되고요. 스스로 이제 미륵신앙, 내가 미륵이니라 그거죠. 내가 미륵이다. 그래서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관심법이란 걸 썼대요. 관심법, 볼관,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다짜고짜 이제 관심법을 통해서 무고한 관료나 장군들한테 너 마음속에 이 역모를 꾀하는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관료나 장군들을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가면 갈수록 궁예에 대한 인기는 떨어졌겠죠.
이후에 이 후고구려 태봉을 왕건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됐냐? 신라는 경주 일대로 다시 축소하게 됩니다. 통일신라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경주 일대로 축소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은 북쪽 지방은 새로운 국가가 하나 자리 잡게 되는데 그 국가가 바로 발해죠. 발해. 발해는 우리 역사로 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다, 중국의 어떤 지방 국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발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건국은 그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건국했죠. 698년에 대조영이 건국했고요.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구성 같은 경우는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인 중에서도 귀족, 그래서 고구려의 고씨와 대조영의 대씨가 귀족이었고요. 고구려 양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 문서에도 고려 국왕, 고구려의 국왕이라는 뜻이죠. 라는 이야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피지배층은 말갈인들이었습니다. 말갈인들. 그래서 말갈족들이 뭐 직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민족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은 먼저 이제 8세기 초에 무왕 당시에는 당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둥 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멀리 있는 일본과는 또 수교를 맺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8세기 무왕 때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일본과만 친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8세기 중엽에 문왕 때에 이르러서는 당과도 친선 관계에 있고요. 신라와도 어느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신라와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동해안을 따라서 나와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라도죠.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그다음에 이 문왕 당시에 연호, 독자적인 연호,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선왕 때, 9세기 선왕 때 이 발해가 바로 요동 지방을 점령하게 되고요. 발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왕 이후에 10세기에 발해는 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거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신분제가 동요됐다, 또는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뭐 심지어는 백두산 폭발설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많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뒤숭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10세기에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통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중앙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관등은 10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백제는 정사함회의가 있었고요. 수상은 상좌평, 그렇죠? 관등은 16개 관등이 있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가 있었고, 화백회의의 대표, 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 등이 있었고요. 17개 관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는 역시나 화백회의 있었죠. 화백회의가 있었고, 중앙관제는 14개의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4개의 부서 중에 최고의 부서는 계속해서 등장했었죠.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가 최고의 부서고요. 이 집사부의 장이 바로 시중이죠. 시중. 그리고 관등은 1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관리감찰기구인 외사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사정,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였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당시 당나라의 영향으로 삼성육부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삼성육부. 근데 이 삼성과 육부의 이름은 유교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를 약간 모방은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족회의는 귀족회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당성, 이 삼성육부 중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였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그 중정대, 통일신라에서 관리감찰했던 외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발해에서는 또 관리감찰을 위해서 중정대가 있었고요. 국립대학이었던 주자감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제도는 이 정도고요. 지방에서는 통일신라의 지방 구주 오서경 제도죠.
구주 5소경. 그리고 상수리 제도 중요합니다. 상수리 제도도 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서울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해 준다 이걸까요? 너희는 이제 지방의 권력자니까는 너희 자식들은 서울에서 집도 마련해 주고 살게 해 줄게 이걸까요? 아니죠. 어떤 그 지방 세력가들의 모반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질이죠. 인질. 이것을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구주 5소경에서 구주는 도의 개념입니다. 도. 그래서 각 도에는 총관, 도독을 파견했고요. 행정적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 주에는 각 주 아래에는 이제 군과 현이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5소경은 그 통일신라의 수도가 경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의 기능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는 작은 조금 큰 도시들을 하나씩 만들어낸 게 5개였던 거죠. 그래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의 문화를 지방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5소경은 오늘날의 김해, 남원, 청주, 충주, 원주 이렇게 5군데. 김해, 남원, 청주, 충주, 원주 5가지가 5소경이 됩니다.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했고요. 지방군은 십정이 있었습니다. 이 구서당 같은 경우는 민족 융합을 위해서 중앙군 구서당은 여러 민족들이 짬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도 있었고요, 고구려인도 있었고요, 백제인도 있었고 말갈인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서당은 여러 민족이 융합된 형태의 중앙군, 지방군 십정은 앞서 말씀드린 구주 5소경에서 각 주마다 하나씩의 정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국경지대인 한산주에는 너무 이제 외국과의 어떤 빈번한 이 분쟁 때문에 한산주 지방에는 정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하나씩 정이 있었고 한산주에만 예외적으로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군 십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과 그다음 통일, 그다음에 통치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요약해서 한다고 해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파일 끄시고 쉬시기 전에 한 번만 얼른 살펴보고 한 5분이면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펴보신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